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문 세미나, Time Series with a Special Sequence Forecasting with Sample Convolution and Interaction. 논문 제목이 긴데, 일명 SCI-NET이라고 많이 소개되고 있는 논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해당하는 논문은 사실 제가 그 SCINet이라는 페이퍼를 이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라는 태스크를 많이 할 일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페이퍼 윗 코드라는 사이트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랭킹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모델을 조금 관심 있게 보려고 해봤고, 특히 이 ETT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랭킹이 1등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빈번했고, 특히 인포머나 굉장히 트랜스포머 기반의 대용량의 모델들과도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뒤처지지 않는 것을 보고, 어, 어떤 방식인지 많이 궁금해했고, 다른 분들도 리뷰를 많이 했었는데, 관련돼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네, 해당하는 논문에서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논문을 들었을 때, 그리고 모델링을 사실 먼저 봤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들었고, 그냥 모델링을 봤을 때, 아, 할 수도 있구나,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을 다시 정독을 하면서, 인트로덕션이나 저자들이 어떤 점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왔을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는데, 해당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NLP랑 좀 다르게 순차적인 순차적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세 가지 뭔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트렌드의 정보, 시저널리티에 대한 정보들이 반영이 되는 구조다. 그 사이에 이제 일레귤러한 데이터 노이즈들이 뭔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자들이 여기에서 생각했던 것은 기존에 있었던 CNN, RNN, 트랜스포머 기반의 데이터들이 사실 이러한 시즈널리티 트렌드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고, 그러한 특성을 보이지만 이런 거를 많이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밌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뭔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취해서 시퀀스를 만들었을 때, 부분적인 시퀀스를 뽑더라도 전체적인 이러한 트렌드와 시즈널리티에 대한 정보들은 부분적인 샘플링에서 뽑더라도 보존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자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뽑아낸 서브 시퀀스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면은 부분적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부분적인 정보들을 많이 뽑더라도 그 사이에는 시계열에 대한 특성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거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시즈널 트렌드의 정보들이 다 다를 것이고 다양한 특징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면은 서브 시퀀스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서브 시퀀스를 이용하는 관계를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시계열의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요. 이 RNN 기반의 방법론들의 특징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퀀스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RNN의 방법들이 롱텀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롱텀에 대해서. 이 롱텀이라는 게 스텝이 한 720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인풋 시퀀스를 그렇게 길게 다루더라도 RNN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남는 게, 영향을 주는 게 뒷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이후에 있는 롱텀에 대해서는 정보를 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측력이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점을 단점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풋 시퀀스가 이제 길어질수록 인풋 시퀀스의 시퀀스 제곱의 오노테이션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산 비용이 너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었고,
TCN이 사실 롱텀의 시퀀스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구조로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TCN 같은 경우 룩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룩백은 반복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활용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컨브레이어를 걸 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1과 2에 대한 정보가 걸리고 3과 4에 대한 정보가 걸리고 나중에는 이거 두 개가 걸려서 한 번 더 1에 대한 정보를 하니까 결국은 사실 이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룩백할 수 있는 부분이 레이어 수에 비례하게 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다뤄지는 부분이 앞부분일수록 더 많이 안 다뤄지는 그런 단점도 존재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SCI넷은 이제 소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세팅을 한번 볼 건데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서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한 종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인풋에 대한 인풋 윈도우로 인풋이 윈도우 데이터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스텝을 프레드 스텝 수만큼 예측하는데 뭐 첫 시점, 두 시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우선 그러면 인풋부터 보겠습니다. 인풋에서 이렇게 다별량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서 다별량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여기 다별량이 들어가서 다별량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저희는 다별량 멀티베리어트 관점에서 시계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유니베리어트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변수 하나만을 보고 해당하는 변수에서 하나의 값을 예측하는 것을 유니베리어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꼭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타겟 변수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유니베리어트 구성을 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프레드 스텝이 한 스텝인지 뭐 여러 개 스텝인지 이런 식으로도 구별할 수 있는데 멀티 스텝에서 구성하면은 예측 자체를 여러 개 멀티 스텝 포캐스팅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소개할 SCI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CI넷은 크게 세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보시면 SCI넷은 스택 구조로 쌓여 있고 해당하는 하나의 SCI넷은 트리 구조의 블락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락은 이런 식의 구성을 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SCI 블락 하나는 크게 스플릿 그리고 인터랙티브 러닝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SCI 블락에서는 스플릿과 인터랙션이 가장 큰 모듈의 큰 특징이고요. 이 스플릿을 할 때는 짝수와 홀수 부분으로 시퀀스를 놔둡니다. 정말 단순하게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퀀스가 1, 2, 3, 4가 있으면 스플릿은 1, 3으로 서브 시퀀스, 2, 4로 서브 시퀀스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터랙트는 나중에 이 정보와 이 정보가 융합되는 과정을, 퓨전되는 과정을 인터랙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플릿과 인터랙트를 지나서 나오는 이러한 값들이 트리형 구조로 블락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분할되는 과정을 트리 구조로 쌓는 걸 SCI 넷이라 하고요. 이렇게 쌓은 SCI 넷을 다시 한 번 더 스택을 하는 구조로 로스를 구성하는 게 스택드 SCI 넷이라고 하고 실제로도 논문에서는 이제 스택을 하나, 두 개 정도 쌓아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들으면은 도대체 저런 구조를 왜 사용하는 거고 무슨 특징이 있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관적인 예시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블럭에서 만약에 이렇게 1에서 16까지 어떤 시퀀스가 있었다라고 할 때 이거를 다 이제 홀수 파트, 짝수 파트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스플릿을 해서 다시 재배열을 해서 두 개의 서브 시퀀스로 나눴다. 그림은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서브 시퀀스가 두 개가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눠지는 그림이 해당하는 요 파트의 그림입니다. 네, 요 파트의 그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플릿을 한 후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 용어가 조금 잘못 전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스택드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이 레벨이라는 거를 저자들이 레벨이라고 설명했는 건 저는 사실 레이어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레벨로 저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레벨로 다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벨에서 그래서 스플릿을 한 후에 해당하는 이제 두 정보들이 여기 보이시는 파라미터 이것들이 전부 다 원디 컴브를 의미하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뒤에 그 블락 구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블락을 지나서 나눠진 후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후에 다시 한 번 더 스플릿을 하고 나누면은 나중에는 데이터들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스플릿이 되게 되는 구조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면은, 자, 이걸 왜 이렇게 나눴나? 왜 이렇게 나눠서 이게 장점이 뭐냐? 사실 감이 안 오는 게 정상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구조를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1에서 16까지의 만약에 실제로 원디 컴브는 이후에 걸리는데, 만약에 원디 컴브를 건다라고 하면 커널이 3짜리인 원디 컴브가 걸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하면은 사실 1, 2, 3, 2, 3, 4, 3, 4, 5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리프레젠테이션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원디 컴브의 단점이 너무 로컬한 정보에 의해서만 학습이 되고 롱텀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일라이티드 컴블레이션이죠. 그래서 구멍을 뚫은 상태로 더 넓은 범위를 하는데 안에는 이렇게 구멍을 뚫는 상태로 해서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는 커널을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러한 스플릿 구조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를 스플릿을 한 후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똑같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다른 컨볼루션입니다. 웨이트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공유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 요 135는 아까 처음에서 135가 롱텀으로 걸리게 되려면은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개념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마스킹이 되어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냥 똑같이 길이가 그냥 3짜리인 원디 컴브를 쓰면은 똑같이 135가 걸리게 되는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스플릿을 했을 때 더 롱텀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근데 파라미터를 쉐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결국에 처음에 저자들이 생각했던 지금 이게 다운 샘플 1이 되고요. 이게 다운 샘플 2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운 샘플 1이든 다운 샘플 2든 결국에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시계열적 특성이 있을 거고, 여기서 말하는 시계열 특성은 트렌드, 아까 전에 있었던 시즈널리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사실 여기에도 있을 거고 여기에도 있을 건데, 이 두 개를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레이어에서 뽑았을 때 다른 또 트렌드와 시즈널리티 정보를 뽑을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은 더 리치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가 저자들의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른 장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한 번 더 아까 전에 이제 그 스플릿을 한 번 더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더 롱텀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죠. 왜냐면은 1, 5, 9 처음에 있었던 1, 5, 9 더 큰 다이얼리티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효과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얼리티드 컨볼루션을 사용할 때 계속해서 뭔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듯 레이어 수에 따라서 600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진다. 레이어 수만큼밖에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제 159라는 값이 한 번 더 걸리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또 371이라는 게 또 한 번 더 학습이 되게 되는 구조로 계속해서 쌓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이번에 있었던 것도 원래는 한 번만 따로 다이얼티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한 번만 있던 게 그냥 여기선 다른 식으로 또 한 번 더 걸리게 되니까
또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앞서서 있었던 사실 이런 식의 계층적인 구조로 다이얼리티드 컨볼루션이 쌓이게 되면은 사실 여기에서 전체가 1, 2, 3, 4, 요 밑에 있었던 얘들이 다 한 번에 그냥 계산이 돼서 한 번밖에 계산이 안 되는데 구별적으로 스플릿이 된 상태에서 학습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은 양의 룩백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은 다이어티드 컨볼루션처럼 더 넓은 레이어가 레벨이 낮아질수록 레벨이 쌓일수록 더 넓은 롱텀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다. 심지어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커널 사이즈를 실제로는 5로 고정하는데 커널 사이즈가 고정된 상태에서도 스플릿을 통해서 롱텀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스플릿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스플릿을 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이 걸리는지를 여기 안에 있는 인터랙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른쪽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그냥 하나의 예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인터랙션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원디 컴브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나온 값을 익스포넨션으로 해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변환된 값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 얘 또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컴브와 익스포넨셜로 변환된 값을 원래 있었던 파란색과 곱 연산, 엘리멘탈 와이즈 곱 연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값을 첫 번째 인터랙션을 통해서 뽑아냅니다. 저자들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게이트 네트워크에서 생각을 해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게이팅 구조로. 그래서 두 개가 섞이면서 중요한 부분이 영향을 서로가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계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컴브 연산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설명하지만 이 컨볼루션은 똑같은 파라미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컴브 레이어를 걸고 익스포넨셜로 변환된 후에 똑같이 게이트 연산처럼 두 개를 곱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리프레젠테이션, 여기서 나오는 값들이 두 개가 짝수, 홀수의 두 개의 값들이 퓨전이 된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써서 표현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나온 그라데이션 값을 이것 또한 세 번째 컴브, 네 번째 컴브 파라메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한 번 더 리프레젠테이션이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있었던 나왔던 리프레젠테이션 1, 리프레젠테이션 2, 이 값들이 다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해당되는 아웃풋 값과 연산을 실제 구현된 코드에서는 둘 다 그냥 플러스로 돼 있었던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 연산을 뭐 하든지 합을 하든지 차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데 그 코드 상으로는 그냥 플러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의 연산 값을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인터랙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스플릿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스플릿된 구조로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인덱싱을 이렇게 해봤는데 두 개가 스플릿된 구조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 얘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또 스플릿되고 해서 앞서 처음에 봤던 그림처럼 계층적인 구조로 스플릿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게이트 네트워크는 그 인터랙티브 러닝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인터랙션 두 번을 거치고 첫 번째는 게이트 같은 역할을 하는 엘리멘탈 와이즈고 두 번째는 또 합차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원디 컴브가 자동적으로 똑같은 크기로 걸리게 되는데 해당하는 원디 컴브들은 모두 다 파라미터가 다른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요. 원래 있었던 그림을 스플릿을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한 번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전에 봤던 블락에서 원디 컴브 걸고 인터랙션 하고 스플릿 그리고 스플릿하고 인터랙션 이런 식으로의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값이 나오고 또 스플릿되고 이러한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값들이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왔다라고 할 때
해당하는 값을 다시 마지막에는 여기 보시면 컨캣을 해주고요. 다 컨캣을 해주고 리얼라인을 해서 재배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다시 한 번 더 리얼라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해당하는 값과 처음에 있었던 인풋을 그대로 다 두 개 한 번 더해주는 레지듀얼 연산을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차원을 맞춰서 아웃풋으로 예측하려고 했는 허리전 예측하는 구간 길이를 제가 만약에 4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 4개의 값을 예측한다라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택 구조가 조금 특이한데, 자, 저희가 첫 번째로 아까 전에 그냥 표현을 했을 때 이 값이 SCI 여기 넷에 들어가면은 SCI 넷 레이어 1에 들어가면은 아웃풋으로 아까 전에 17, 18, 19 4개의 값을 예측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답도 있을 거죠. 이렇게 정답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로스는 뭐 자연스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와 내가 예측한 값에 MA 로스를 사용을 해서 로스 1을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아웃풋이 될 건데 사실 이거를 스택하는 구조로 쌓으면은 얘가 다음번 인풋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input x를 다시 한 번 더 사용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여기 보시면은 해주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추가로 얘만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프레드 했던 값을 한 번 더 넣습니다. 여기 예측에서 여기 나왔던 그 예측값 그대로.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가 SCI 넷에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스플릿이 1부터 20까지가 되는 거겠죠. 원래는 아까 전에는 스플릿 할 때 여기에서 놔두고 이런 식으로 스플릿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가 여기까지 되니까 가운데가 스플릿 되는 구간이 여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 개 부분이 스플릿 돼서 네.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는 길이가 4짜리인 거를 그대로 예측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와서 여기 정답 원래 있었던 그라운드 트루스와 내가 예측했던 그 프레드 값 두 개의 MA 로스를 다시 구하고 이런 식으로 스택한 수만큼의 로스 값을 계산을 해서 최종적인 토탈 로스는 이 로스들의 최종적인 합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멀티베리어트, 유니베리어트 포캐스팅 을 세팅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앞서 제가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멀티베리어트는 전체 변수를 다 활용해서 전체 변수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측하는 거죠. 전체 변수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니베리어트는 실제 타겟 변수 하나를 지정하고 그 변수 하나만의 과거 시점을 사용을 하고 그 변수의 변화를 예측한다. 멀티스텝은 내가 예측하려고 했던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줬던 4개가 있으면은 4스텝이고 그 멀티스텝을 예측하는 태스크는 호리존하게 긴 거리를 예측하는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변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그 성능 변화를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호리존이라고 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호리존 길이가 720 뭐 이런 식으로 길어지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성능 저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LSTM, RNN 계열들이 성능이 어마무시하게 안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TCN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롱텀에 대한 그 예측을 할 때는 오히려 트랜스포머 기반의 방법론들보다도 성능이 더 좋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SCI넷은 이보다도 성능이 더 좋은 거를 일반적으로 더 좋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트랜스포머나 TCN 기반 방법보다 특히 롱텀 포캐스팅에서 굉장히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숏텀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인포머가 굉장히 롱 시퀀스에서도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방법론들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인포머랑 SCI 넷이랑 이거를 저희가 실험을 다른 데이터셋으로도 한번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컨클루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베리어트한 방법론들과도 비교를 했고요. 유니베리어트한 방법론들은 제가 뭐 엠비트 이런 논문 저희 연구실에서 세미나로도 한번 다뤘으니까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엠비트 방법들이 실제로 시즈널리티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방법론들이 그래서 성능이 유니베리어트에서 굉장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SCI넷은 정말 특이하게도 이 시즈널리티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성능이 더 우수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실험적인 결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자들이 계속해서 제가 이 시즈널리티 트렌드를 얘기하는 게, 이 스플릿을 해도 결국에는 보존되는 게 시즈널리티와 트렌드에 대한 정보들이 보존될 거고, 그러한 정보들에서 융합돼서 뽑아내는 게 시즈널리티와 트렌드에 대한 정보들을 학습하는 게 아닌가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실험 장표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SCI넷이 얼마나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잘 시즈널리티와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 건데, 사실 저는 이런 실험 장표는 그렇게 크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리피킹이 굉장히 많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포머나 다른 방법론 대비해서 굉장히 잘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스텝 수가 굉장히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도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잘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빌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실험들을 했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인터런이랑 웨이트 쉐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듯이 여기 인터랙티브 러닝을 하는 부분이 인터런이고요. 웨이트 쉐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웨이트들이 다 똑같은 파라미터를 쉐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체 다 했을 때 대비 굉장히 성능이, 이거 안 했을 때 성능이 좀, 이게 MA 로스인데 여기에서 성능이 조금 안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여기 있던 저는 이제 리니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피처 수를 마지막에 맞춰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 있는 레즈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을 실제로 저희가 앞서 여기서 하잖아요. 이거 사용 안 하면은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레지듀얼 커넥션 같은 경우 당연히 근데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저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오리지널 인풋에서도 당연히 더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건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스플릿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스플릿된 구간에서 뭔가 바이어스들이 많이 생길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후의 컨클루전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안하는 논문의 리미테이션과 퓨처 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하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가 사실 일반적인 시계열 데이터긴 한데 어느 정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계열적인 특징이 꼭 보존이 되는 계절성 트렌드 등 이런 게 실제로 반영이 되는 데이터셋에서 적용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불규칙한 시계열 데이터들 있죠. 뭐 이상치 센서 데이터들 이런 것들에서는 성능 보장이 실제로 힘들었고 힘들다라고 저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실 이거 리얼 데이터에 구현을 해봤는데 SCI 넷이 오히려 LSTM보다도 안 좋은 성능을 보인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SCI 넷이 가장 잘 되는 케이스가 첫 번째가 그래서 롱텀에 대한 예측을 할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시계열적인 특성이 존재할 때,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이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의 이름이 처음에도 보셨던 것처럼 뭐 스페셜한 이런 케이스다라고 제목에도 적어놨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할 때 다운 샘플링에서 편향이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처음에 이 논문이 가정을 할 때 다운 샘플링을 진행을 해도, 그러니까 다운 샘플링을 한다라는 소리가 결국 스플릿을 한다라는 소리고, 이 스플릿을 진행을 해도 전체의 시계열적인 특징을 보장을 한다. 이 계절성 트렌드에 대한 정보들이 다운 샘플된 것에도 존재한다라는 특징을 보존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노이즈가 끼게 되면은
즉 리얼 데이터나 이런 데에서는 서브 시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적인 데이터가 될 거고, 부분적인 데이터들이 여기에서는 바이어스가 굉장히 편향되는 경향이 굉장히 커질 거고, 이런 데서 뽑아지는 잘못된 시계열적 특정들이 굉장히 심하게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면은 긴 시퀀스가 아니고 이거는 짧아지는 시퀀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이런 주기성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다운 샘플을 이런 식으로 해버려서 해당하는 시계열이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뭔가 이런 주기성에 대한 이런 것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잘못된 바이어스가 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다운 샘플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리얼 데이터에도 이렇게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시계열적 가정이 조금 덜 들어가도 어느 정도 강건한 모델을 구현을 하고자 했는데, 이 SFINet이라고 해서 EU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윈드 파워 폴캐스팅에, 이거는 실제 리얼 데이터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을 한 논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공간적인 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이 아까 전에 있었던 공간적인 정보라고 하면은 이 센서들 간의 공간적인 정보를 의미하고요. 저는 사실 이 논문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인터랙티브 러닝을 할 때 다이나믹 그래프 GCN에다가 아마 사용을 하는 방식이지 않나라고 해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논문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간단하게 SCI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도 페이퍼 위코드에 소개가 됐고, 랭크 1등도 많이 찍었고, 그리고 이 코드가 정리가 좀 잘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기터브에서도 따와서 변형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하는 코드도 공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도 사용을 해보지 않을까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논문에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메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